굿모닝 인포맥스 2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이 부실 우려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 부동산 호황으로 이 전국적으로 PF 사업이 추진되면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들도 뛰어들면서 이렇게 PF 위기가 불거지자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려운 건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부동산 시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업금융부의 남승표 기자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무거운 주제인데 잘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PF 사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또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에 이제 보통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12조 원 정도, 그 정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뭐 그 자금의 출처 업권으로 따져보면은 은행이 한 30% 정도, 네.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한 7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규모가 한 1,000조, 1,700조 그 정도 된다고 할 때에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의 여신 총액을 보면 한 1,0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PF에 영향을 받는 자금들이 한 1,000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PF 자금만으로는 뭐 그렇게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파장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라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제 시장 경색으로 단기 자금 시장이 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최근에 이제 좀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단기 사채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네. 자금의 단기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장기로 자금을 빌리려면 금리가 좀 세니까 좀 단기로 해서 이어가는 우리가 이제 차환 발행한다고 예. 하는 이제 이런 형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개월,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금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돌발악재가 생긴 것이죠. 특히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약간 좀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결산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북클로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금 운용을 이제 중단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보통 11월, 12월에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들이라든지 이 차환 발행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11월, 12월 만기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만기가 단기 자금 만기가 10월에 보통 좀 몰리는데 네. 설마 강원도에서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만기 도래 시점에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 게 강원도에서 터져버렸고 네. 하필이면 정부만큼 우량하다고 하는 지자체에서 보증을 선 단기 자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단기 자금 시장에 위기가 다가왔다. 그러다 보니까 PF 사업자들이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요. 부동산 PF가 생소하실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일단 뭐 PF에 대해서 좀 구조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이제 담보, 네. 뭐 집이나 뭐 흔히 생각하시는 뭐 아파트를 맡기고 네. 아파트 가액의 뭐 70%, 40%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사업입니다. 사업. 즉 이제 특히 부동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상환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사업을 보시고 사업성을 판단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게 금융 선진국과 좀 후진국의 차이가 네. 바로 그런 사업성만으로 자금을 어느 정도로 이제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PF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업성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 사업은 좋은데 보증은 누가 서니 아하. 이제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보면은 이 PF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건설사들이 이제 보증을 많이 썼었고 예.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한번 크게 터지고 나니까 건설사들이 한 발에 물러서고 그 공백을 이른바 증권사들이 이제 채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PF 단기장 경색 국면에서 왜 증권사가 저기에 관여가 돼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예전에는 건설사가 서던 보증을 최근에는 증권사가 좀 많이 서는 형태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뭐 이제 사업 구조상에서 이제 보자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들어가고 하는데요. 보통 땅을 사고 할 때에 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이제 본 사업에 넘어가기 전과 연계를 짓는다고 해서 어떤 다리 이런 개념으로 해서 브릿지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리스크가 크고 그렇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서 좀 고금리로 빌려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요 브릿지론을 통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조성 작업이 끝나면 네. 보통 본 PF라고 불리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이제 자금이 조달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PF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업성을 기반으로 돈을 조달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신용이나 이제 재무 상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사들이 PF 시장에서 위기를 좀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보통 PF 보증과 관련되는 건설사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자금 경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건설사들의 신용도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우량하지 않은 건설사가 보증을 선 단기 자금을 차환해주거나 발행하지를 않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우량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이런 단기 자금도 최근에는 뭐 20% 아이고. 금리에 거래가 된다든지 이게 이제 금리가 높다는 건 뭐냐면 원금을 그만큼 할인해서 이제 그렇죠. 증서를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비싸게 돈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신용 경색, 신용이 있어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 그래요.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 상승도 있고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도 있고 건설사들이 뭐 사면초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문제예요. 이 미분양이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하루 건너 이게 뉴스가 계속 집계치가 나오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미분양 숫자가. 건설사들은 뭐 무엇보다 악자 같은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취재한 홍경표 기자가 이 부분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의 경우 주택을 짓기 위해 자금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자체 사업의 경우 70에서 80%는 분양이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가 있고요. 이 건설사들은 이제 PF 신용 보강으로 분양 실패에 만약에 분양 실패가 되면 분양 이제 재무 상황이 악화하게 되고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도 또 어려워지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달 경제 언박싱 시간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이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시장까지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이제 확산하는 추세가 있고요. 네. 게다가 건설사들이 금리 인상으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자 올해 분양을 땡겨서 하는 밀어내기 분양이 지금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총 수도권에서는 6만 3천여 가구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지난해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유. 안 그래도 집이 안 팔리는데 예. 새집 공급까지 늘어나면서 예. 이제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설사의 위기가 단순히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뭐 PF 구조상 금융시장 전반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전체 부동산 PF 규모가 한 112조, 120조 정도 된다고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업권별로 보면 1금융인 은행이 한 30%, 나머지 한 70%가 이제 비은행 금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 부동산 PF의 특징이 보면 이렇게 2금융, 3금융 네. 이런 식으로 좀 자금원이 다원화돼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축은행 같은 곳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을금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캐피탈. 신협, 예. 캐피탈사 예.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홍경표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10월 달에 빚어진 단기 자금 경색이 네. 어떤 유동성 경색이라면은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사업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유동성 위험이 사업성 위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특히 사실 이 이금융권이라든지 비은행 금융권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서민 그렇죠. 금융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PF에서 촉발된 불씨가 네. 서민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좀 염두에 둘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는 부동산뿐 아니고 IMF 때도 그랬고 금융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왔어요. 이때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는 부동산 시장에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문제였지. 근데 지금은 보니까 부동산 위기는 부동산 시장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PF가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IMF 사태라던가 2008년 금융 위기는 우리나라의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예.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지만 금리 인상과 빠른 속도로 치솟는 금리와 신용 경색 상황은 지금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심각한 복합 위기의 시작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IMF 당시 금리는 20%가 넘게 치솟았고요. 네. 신용 경색으로 은행이 망하고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가 5% 넘게 치솟았고요. 똑같이 신용 경색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제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고 도산했고요. PF가 부실화가 됐고 이후에 저축은행까지 또 연쇄 부실이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으로 렌트 푸어와 하우스 푸어가 양산이 됐고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극단적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경제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항상 상황은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현재도 금리가 치솟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맥경화 현상이 번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서 네.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고요. 네. 과거 금융위기 초입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앞에서 이제 남승표 기자가 이제 설명했다시피 PF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몰려 있어서 이게 파급력이 한번 위기가 확산되면 파급력이 엄청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이제 우려도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막 와닿는데 네. 정부에서도 어떤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신용 경색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실 작은 불씨 하나도 크게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부가 세심하고 어떤 파인 튜닝 하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초기 대응 국면을 보면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초기에 바로 진압을 했으면 네. 이렇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이게 조금 타이밍을 놓치는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추경호 총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50조 플러스 알파 뭐 요걸 발표를 했는데 네. 이외에도 좀 진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 5대 금융지주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네. 5대 금융지주에서 이제 90조 원대의 자금을 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 금액의 규모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120조 원 규모하고 약간 좀 유사하다는 걸 네.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PF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요 정도 규모의 좀 자금을 좀 동원해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정부가 대책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제 과거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고민하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정부가 이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안심하라고 했을 때에 그럼 모두가 정부만 바라보면 어떡하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 위기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거의 뭐 S&P 500 지수가 뭐 지하실로 내려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도 그랬지만은 채권 시장이 전혀 거래가 안 됐습니다. 네. 미국 국채까지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 연준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모두 개입하면서 우리가 있다. 우리가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서 앞서 이제 그 남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뭐 얼마 전에 이탈리아 총리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당시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피그스 국가 국채 우리가 무제한으로 사드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확 불안을 일시에 잠재웠거든요. 물론 드라기 총재는 단 1원도 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 자체로 시장을 안심을 시켰단 그럴 수 말이죠. 있겠네요. 맞아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생각을 하고 좀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위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진 컨트롤 타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저도 뭐 동감합니다, 진짜. 예, 부동산 PF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면 정말 안 돼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빨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될 이슈를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